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혼자 종목 상담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은 저와 함께 또 한 시간 조금은 편안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정말 궁금한 내용들, 궁금한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종목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도 남겨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환영이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미리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반올림 100%님 또 일찍부터 2부에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상록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WTN님 2부 종목 상담 누가 하시나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양봉 이재필 선생과 함께하는 2부 여러분들 종목 양봉으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홍동현 님도 반갑습니다. 투게더님께서도 보라님 오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 무사히 잘 컴백을 했고요. 방구석 챔피언 님께서도 잘 오셨네요. 건강 회복 잘 하셨어요 하는 인사도 나눠주셨는데 무사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에 또 이 투자의 신을 함께 지켜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할게요.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화이팅 외치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 저희 또 오늘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예.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시장이 워낙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빌미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중국 쪽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압력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한국인들 단기 비자를 발급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도 저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렸을 때 막 병원 가면 도망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도 백신을 3번, 4번은 안 맞고 3번은 맞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백신, 그 물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맞고 효과도 없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맞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고 무슨, 우리나라가 조금 가장 좀 강하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왕래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분명히 보복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요번에는 우리랑 같은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게, 얼마 전부터 중단을 해서 일단 예정은 1월 31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우리나라가 풀면 지들도 풀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장의 기조는 제가 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따가도 미니 강의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되게 이상한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좀 고민을 해갖고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을 결론만 살짝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일단 지금 뭐 오늘 시장 이렇게 보더라도 최근 시장을 보더라도 자 지금 갭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갭은 반드시 메꿔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그게 갭이론이고 또 갭이 발생된 구간 이런 구간들은 지지나 저항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서 가장 좀 뭐랄까 강력한 반전 포인트로 보는 그런 갭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갭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일봉상에서 보시면 잘 안 나타나요, 요게. 자, 보시면 뭐 보기가 좀 힘들죠. 여기하고 여기에 갭이 떠 있죠. 그 선골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갭이 아래로 갭이 떠 있고 여기 위로 이렇게 갭이 떠 있는데요. 자, 요거를 다시 저쪽에 저 분차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차트에서 보면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요. 자, 분차트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은 좀 나타나죠. 자, 여기 갭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갭이 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중간에 붕 떠 있는 이 아일랜드 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갭은 고점에서 대세 상승장 예전에 그때 기억하는데 그때가 뭐 한 1년도에서 2년도 가는 사이에 그때 좀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반전됐을 때가 이런 위에서 성골 반전 형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성골 반전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그 반전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 이게 이틀 동안 좀 안 메꿔졌습니다. 근데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버텨줘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이 갭을 안 메꾸고 그냥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면 지금 이거는 뭐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오늘은 약간 좀 걱정거리도 조금 있는 그런 날이었죠. 지금 10시니까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주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또 모르죠. 뭐 독립성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시장이 조금 좀 걱정을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저 선물 시장이 조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것도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 날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CPI 수치 같은 경우는 벌써 12월 달께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 달에도 이 물가가 7% 이상 7%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작년에 많이 높았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몇 달 전부터 이 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CPI 수치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뉴욕연은에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자, 요게 지금 뭐 한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낮게 나왔습니다. 5%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CPI랑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CPI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오늘 시장은 좀 숨고르기 형태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늘 밤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많은 분들이 벌써 주목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또 최근에 지수가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우려감들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진단 지금부터 빠르게 출발할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구체적인 꿀팁들까지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불기둥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는 놀다가 늦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재밌게 놀다 오셨습니까? 자, 그리고 윈터 이즈 커밍님과 박영희님, 김성현님, 호박님, 또 이상윤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 제가 뿌뿌뽀행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집 방송할 때 환승열차 타러 출발하시죠 뿌뿌를 외친 이후에 제 별명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뿌뿌를 외치고 환승열차를 못 타고 코로나 열차를 타버리는 바람에 꽤 고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그 코로나 열차에서 저는 무사히 착륙을 했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조금 더 빨간불로 저희가 환승시켜 드릴 수 있는 진단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열차 한번 출발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탑승해 주시고 여러분들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볼까요? 뿌뿌 외치면서 첫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8,100원이네요. 비중은 5%. 손절해야 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오늘도 많이 빠졌고 어제도 많이 빠졌고 지난주부터 좀 급락을 했습니다. 78,000원, 이 78,100원에 사셨으면 그동안 수익 잘 보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뭐 78,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매수가 위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손절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에서 말씀드릴 때 좀 계속 드린 얘기가 있죠.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돈이 좀 많을 때 그럴 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sek터예요. 물론 이 ST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실체가 아주 없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적자만 계속 내면서 연구개발만 한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ST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약간은 어느 정도는 찍혀 나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찍혀 나온다라는 게 이 주가 자체 지금 현재 이게 한 1조 4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기업인데요. 이거를 정당화시킬 만큼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단기 모멘텀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이제 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멘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지금 당분간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섹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게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부터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시중에 돈이 확 풀렸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돌아다니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 ST팜 같은 경우도 이때 뭐 코로나 팬데믹 한참일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3만 원대 3월달 저점 찍었을 때 그때부터 보더라도 뭐 한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5배 정도 올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오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려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구간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런 일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전에 여기 발생됐던 그런 갭을 메꾸고 다시 조금 반등을 하나 싶더니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밀렸는데요. 이 밀리는 과정에서 보시면 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죠. 음선이 나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음선이 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체별로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이 지금 많이 팔았었죠.
외국인들은 어차피 ST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따 뭐 쭉 좀 매매가 있다가 그 다음에 쭉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잠깐 좀 있다가 또 요때 잠깐 있다가 뭐 그 다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 기관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 기관이 매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밀린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뭐 매도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만 천주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움직이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쏙 좋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시중에 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섹터 쪽에서 좀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일단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JP모건 컨퍼런스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힘이 들어오를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 나는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손실 보기 전에 조금 매도하는 거를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에 붕어빵, 계란빵 님이 들어오셨네요. 오, 갑자기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은 붕어빵이 더 좋으세요? 계란빵이 더 좋으세요? 둘 다. 둘 다. 아, 그죠? 이거 고르기 힘들죠? 그냥 갑자기 궁금했네요. 이 닉네임을 보니까. 아, 굉장히 먹고 싶기도 하고. 자, 그리고 착해 빠졌어 님도 잘 오셨고요. 전수경님, 기다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붕어빵이 좋으신지 계란빵이 좋으신지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땅콩빵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덱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봄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2,000원이네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세요. CES 기간 중에 수익을 기대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목표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CES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안에서 메타버스도 주목을 받긴 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덱스터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모든 게 선반영 되는 겁니다. 이 CES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11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날짜를 뭐 한 11월 14일인가 15일 정도 그때 아침 방송 프로에서 이 CS 관련해 갖고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었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미리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쭉 올라와서 벌었죠. 근데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모멘텀들 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된통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쫓아가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CES가 벌써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CES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좀 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본다라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뭐냐 하면 올해 봄에 애플 쪽에서 XR 글라스를 좀 출시를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그것도 마찬가지 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단지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2평선 자체도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62평선이 지금 위치해 있는 가격은 11,7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12,600원 정도니까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래로 빠질 때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ES 얘기가 나왔고 11월 달에 그 CES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좀 서운하실 것 같고
다음번에 좀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런 게 있죠.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세계 3대 가전 박람회가 C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에서 열리는 거고, 그 다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열리는 9월 달입니다. 이거는 IFA라는 게 있는데, 이 IFA 같은 경우는 별로 시장에 좀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CES가 파급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MWC입니다. 근데 이 MWC도 마찬가지로 뭐 최신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전시를 하고 그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 글로벌 통신사들 이런 쪽에서 저 컨텐츠 업체들한테 망 사용료 내라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MWC에서 그 논의가 조금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 콘텐츠 업체들한테 뭐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망을 투자를 할 때 이 비용을 니들도 분담을 해라라는 그런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뭐 그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논의되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2월 달 초중순 뭐 이쯤 되게 되면 또 빨리 나오면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약간 좀 빠른 그런 감은 있긴 하네요. 11월 달에 CES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도 뭐 그때 있다가 뭐 한 일주일 넘게 있다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신 장비 업종들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5G 관련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통신사에서 컨텐츠 회사들한테 비용 분담을 만약에 시키게 되면, 그러면 뭐 이제는 진짜로 열심히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섹터들 중에서 실적이 제대로 좀 찍혀 나오는 종목들, 제가 알기로도 몇 종목 있습니다. 뭐 2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2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몇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중에 한 종목만 딱 꽂으라 그러면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작년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더 좋아질 거고요. 올해는 미국 쪽에 뭐 이런 쪽이 또 설비 투자하는 거 작년부터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것들이. 근데 뭐 유럽 쪽도 확대를 할 거고 일본 쪽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CES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실적 부분들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5G 섹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MWC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밑에서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이게 만약에 62평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덱스터는 CES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요 11,700원 부근이죠.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2월 말에 열리는 MWC 요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성광밴드요. 성광밴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300원에 30%요. 비중이 적지는 않으신데 지금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언제쯤 올라갈래나, 이제 25,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성광밴드의 전망을 체크해 보면서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 성강밴드를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11월 16일 날 아. 15,300원에 샀는데. 11월 16일이면 좀 조정받았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때 매수를 네. 하셨네요. 네. 그럼 조정받고 이제는 또 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네. 뭐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피팅 업체인데요. 실적 네. 부분들은 거의 뭐 조선 수주 받은 물량들 이런 부분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저쪽 뭐 LNG 선도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좀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들하고 뭐 조금 좀 기자재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뭐 걱정거리가 하나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LNG 추진선, 그러니까 LNG를 연료로 해서 이렇게 운항하는 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오염물질이 좀 의외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LNG 추진선 외에도 이게 메탄올 추진선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친환경이라 그래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자 그런 부분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그 대안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조금 뭐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사들 뭐 여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조선소들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난리라가 그럽니다.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좀 기사 나온 것들 읽어봐도 이 조선소 전체에서 현장 인력이 지금 뭐 올해 한 14,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오늘 뉴스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조선주 자체는 일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도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비중을 30%나 좀 채우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시청자님 비중 이렇게 많이 실지 마세요. 비중 네. 이렇게 실지 마시고 뭐 조금 좀 여러 종목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다리시다 보면 올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예요. 지금 전망치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2022년도에는 뭐 영업이익 기준 한 28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2023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50억 가까이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현재 주가 3,500억 정도,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인데요. 이 주가가 비싼 주가가 아닙니다. 뭐 오히려 조금 실적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또 경기가 좋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일단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고 실적이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주가 구간대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 지금 뭐 이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6,000원 정도 요 근처에서는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17,000원을 고점을 찍고 여기 16,000원 좀 넘긴 그런 가격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긴 조금 이걸 다이렉트로 뚫긴 조금 어려울 거고요. 반등 나오다가 16,000원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보유하셨다가요. 16,000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한 15%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절반만 좀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성광밴드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세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또 은행주에 대한 토론도 다양한 의견들도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은행주 또 궁금한 종목들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고 저희가 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많지 않으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올 한 해를 조금 뜨뜻하게 보내보자.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 그 매수하시기 전에 제대로 점검 받으시고 적당한 타이밍에 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계란빵과 붕어빵의 대결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붕어빵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진짜 붕어빵 잘 없지 않나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붕어빵, 붕세권 아시는 분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유빛깔 한보람 화이팅 하면 외쳐주신 우유빛깔 한보람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기다림님께서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효성첨단 소재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47만 2천 원이네요. 비중을 또 48% 가지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쩔까요? 진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 보셔야죠. 자, 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급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보다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뭐 실적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지는 저도 진짜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작년에 한 4,3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3,300억 정도니까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든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은 좀 너무 좀 싼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효성첨단 소재가 강하게 좀 탄력을 받으려면 이게 가장 강하게 탄력을 받았을 때가 수소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이렇게 확 부각이 됐을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9개 기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근데 이 각각 이게 좀 물성이 약간 틀려요. 뭐 어떤 거는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강철보다 굉장히 강하면서 이 탄성도 조금 있는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진 섬유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좀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탄성은 약간 떨어지고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탄소 섬유는 또 그 반대의 경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강도가 좀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좀 강한 부분들은 어디에 주로 쓰냐 하면 우리 수소 그 용기 있죠. 저 수소 저장하는 용기. 우리 2018년도였던가? 그때 강릉에서 수소 연구소에서 폭발 사건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났었냐 하면요. 그때 그냥 강철로 된 소재를 썼어요. 근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파고들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금속 재질로 만든 그쪽을 팍 파고 들어간 거죠. 파고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수소 저장 용기는 무조건 뭐 탄소 섬유로 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그 탄소 섬유가 바로 이 효성첨단 소재에서 만드는 그 탄소 소재예요. 또 뭐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풍력 산업에서도 풍력 블레이드 날개예요. 그것도 지금 유리섬유로 만들고 있는데 유리섬유보다 탄소섬유로 만들었을 때 효율이 한 30% 정도 효율이 더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될 때 이 효성첨단 소재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자, 작년에 풍력이나 뭐 태양광 쪽 이쪽은 좀 움직였어요. 뭐 제가 작년 초에 EJ 할 때 말씀드린 그 현대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릴 때가 22,000원대였었는데 9만 원 가까이 갔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수소 쪽 같은 경우만 부각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현 정부에서도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들, 이런 쪽들 한번 관심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아마 저는 이 수소 쪽도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눈여겨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도 뭐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이 1조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면 되게 싼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걸 잘라 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48%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다라면 지금 뭐 올라오는 과정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떨어지고 있는 241 이평선 이 정도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구간이 있는 구간이 한 41만 5천 원 정도에 이 240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40만 원 이상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좀 48%나 보유를 하고 계신데 뭐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5%나 20%만 남기고 다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못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절반 정도만이라도 40만 원 이상 정도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수소 섹터가 한 번쯤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덜어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40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여내는 전략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전수경님께서 정말 간절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라면서 부탁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지금 상황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35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중도 90%나 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어서 이 종목 빨리 SOS 저희가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구출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작은 소나무님께서는 셀트리온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적정 매수가가 언제인가요? 또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도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탈출 전략과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야, 탈출 전략은 우리 전수경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하네요. 저도 저 글 보고 조금 답답해지는데 이게 가장 고가가 37만 4천 원이에요. 맞아요. 37만 4천 원인데 역사상 최고가가 그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뭐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거의 뭐 가장 고점 근처 이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자, 지금 뭐 현재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한 1, 20% 뭐 요 정도 뭐 20% 안쪽에 좀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어요. 뭐 조금 뭐 얼마까지 내려오면 그때 뭐 추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단 조금 뭐 올라가면 조금 거기서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35만 원에 비중도 90%를 보유를 하셨으면 자, 이거는 뭐 딱히 뚜렷한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석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걸리실 겁니다. 우리 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 보게 되면 지금 2년도 넘게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 그냥 팔고 나간다라는 거는 조금 좀 잘못된
그런 투자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티팜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중에 좀 돈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끝나고도 뭐 그렇게 강하게 올라온 이유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특정한 좀 원인도 있었지만요. 그거 외에도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라는 거 그게 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좀 이 90%나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계속 신경을 쓰시면요.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좀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냥 다른 일 생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고 이 주식은 조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거는 좀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매수 문의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뭐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는 일단 뭐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인데 단기간에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나중에 좀 들고 간다라는 길게 좀 들고 간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이 전저점 여기 있는 부분 이 가격대 13만 원대 정도 이 가격대 근처에 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뭐 조금 차분히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주가는 아니지만 조금 뭐 더 싸게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4만 원대 정도 14만 원 근처 정도 그 가격 정도에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경님은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전수경님께서는 일단 정신 건강부터 챙기자라고 진단을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당장 수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당장은 일단은 조금은 버려두고 살짝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은 14만 원 근처입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또 좋은 기회도 같이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록수님께서 한국전력은 안 해주시나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봐드릴게요. 19,7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4월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한국전력이 좀 얼마 전에 두들겨 맞은 이유는 전기요금을 올리긴 올렸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뭐 거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상장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런 회사인데 상장을 시킨 거죠. 상장을 시켰으면 이 기업에 대해서 주주들도 뭐 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이 돼야 되는데 각 정부마다 이거는 뭐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민주당이고 뭐 국민의힘 전신이건 간에 다들 그냥 선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전기요금 그냥 동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얼마 전에 전기요금을 조금 올렸는데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또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전에 3월 달에 15,500원 찍은 가격이 있는데요. 그 가격을 깨지는 않고 그냥 턴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저 가격을 또 이렇게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느긋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두들겨 맞을 거는 지금 다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시고 상승에 대한 흐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또 포인트 잡아보는 미니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되게 좀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금리 동향들 네. 이런 걸 올렸을 때 일자별로까지 다 뽑아봤거든요. 그까지 다 뽑아보고 결론을 조금 내린 게 있는데 너무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게 주요 증권사들 시장 전망치입니다. 자, 근데 모든 딱 하나의 증권회사 빼고 다 상저하고 이런 거죠. 상반기에 뭐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딱 한 개, 뭐 하이투자증권 쪽에서 상고하저 이렇게 좀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쪽에서는 상반기에 높이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좀 밀린다 이런 얘기고, 다른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밀렸다가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시장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거 보고 고민을 한 게 아니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작년 그러니까 뭐 한 납해 끝나기 전에 12월 한 중순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년에 뭐 한번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전망치들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쏠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막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 부분 보고 조금 고민이 생기니까 또 다른 고민들도 막 생기고 그러죠.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공공연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들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역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뭐 그렇게 바라는 거는 너무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경기 침체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연 모든 대중이 다 알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라는 거, 그 부분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더 이상한 게 또 하나 있는 게요. 경기 침체가 있으면 보통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주가 지수 하락률을 보면요. S&P 500 같은 경우도 뭐 한 30% 후반대 그 정도 빠졌었습니다. 평균이.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1% 정도가 하락했어요. 고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9월 달에 2130포인트 저점을 찍었는데 그 저점이 한 30%대, 한 34%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가야지 정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부터 뭐 이런 부분들을 헷갈릴 때는 남의 얘기 들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관련되는 자료를 취합해갖고 내가 분석해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 지금 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리고 이 정리를 했는데 이 PPT가 사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게 한 10장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길게 금리 인하를 했던 구간도 있고, 굉장히 길게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PPT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금리 인상기하고 금리 인하기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때밖에 없더라고요. 9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0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가 또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장만 일단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올해 우리나라란다. 금리 인상기 이때 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고요. 자, 보시면 1998년도입니다. 자, 이때 제가 주식 이때 조금 주린이 시절, 주린이는 조금 벗어났겠네요. 제가 96년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자, 주식 투자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텐데 이때는 금리 이런 것도 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 좌측에 좀 이렇게 빨갛게 붉은색 계열로 칠해져 있는 게 금리 인상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넓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기입니다. 보시면 98년도 11월 18일 날 4.75%에 있던 금리를 2000년 5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뭐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1년 6개월 만에 4.75%에서 6.5%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2%도 인상을 안 한 거죠. 2%도 인상을 안 했는데 이게 닷컴 버블을 붕괴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막 난리였었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 넘게가 있던 주가가 5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가고 막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금리 인상기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기의 주가는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했을 경우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향후에 과열이 될 수 있어 갖고 그 과열은 또 인플레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미리미리 정책을 잘했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냐 하면 IMF를 극복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S&P 500 주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한 5월 달까지 주가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기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금리를 인하를 5월 17일 날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그것까지 깨는 움직임이 나왔죠. 금리 인하기에는 이것도 뭐 정책을 잘했을 때 얘기가 되겠죠. 금리 인하기에는 그만큼 중앙은행에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경우예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금리 인하기에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자, 여기 보라색으로 좀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금리 동결기입니다. 자, 여기서 금리가 동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됐었고 동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작년에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때 3월 달에 0.25를 올려서 0.5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도 4%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빠진 거는 그만큼 정책 미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미리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 금리를 좀 있으면 뭐 3월 달이나 그때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면 동결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금리를 동결하는 기간, 이런 기간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정작 조심해야 될 때는 그렇게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때는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준이 뭔가 안 좋은 걸 봤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본다라면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좀 괜찮은 시장이 나왔다가 하반기나 올해 말 혹은 내년 정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그런 투자 환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금리와 시장에 대한 이재필 전문가님의 고민과 고뇌가 담긴 미니 강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반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꿀팁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